자, 대공황을 볼게요. 경제공황, 대공황을 이제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아주 오랜 이제 92년도에 한번 나왔고, 01년 문제에서 이제 단독 문제가 아니라 통합사회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는 주제들인데, 인구에서는 역사과 단독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공황이 왜 발생이 됐냐 이걸 좀 보는데, 공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 나타나냐면 이걸 이제 여러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자본을 두 개로 나눴죠. 불변 자본하고 유동 자본 남았어요. 그래서 불변 자본은 주로 기계,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유동 자본은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본가들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유동자본들, 노동력을 최대한 줄이고 어질을 높이죠. 기계라든지 생산시설을 개선해갖고 자동 설비화해가지고 뭐예요? 불변자본을 더 높이는 방법을 하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근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지만, 이런 자본가들의 집합적 합이 경제 전체적 연합을 볼 때는 부작용을 끼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많이 잘라내고 그걸 기계로 대체를 하면 노동자들은 꼭 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들이 이를 구하지 못하면 꼭 구매력 상실을 이렇게 낳게 되고, 구매력 상실은 꼭 기업들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나중에는 파산이 되는 거죠. 파산이 돼. 왜냐하면 물건을 열심히 찍어내는데 그걸 사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이제 뭐냐면 기업도 파산되고,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통 공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황이 아주 크게 일어난 그게 1929년 대공황이야. 이 대공황이 크게 일어났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그 당시 1차 세계전 이후에 금융국가였죠. 그 당시 금융 중심지였고, 그래서 미국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미국의 공황이 일어나버리니까 미국의 자본가들이 유럽에 있었던 돈을 급격하게 해수를 내버리죠. 투자를 철수하고. 그러면서 유럽 경제가 공황의 여파가 연결되고,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식민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확대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했으면 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놀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더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제 보면 배경은 생산 가인, 그에 비해서 구매력이 감소됐고 해외시장 축소.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1929년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마비되고 실업자가 증가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그 당시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도 확대되고, 그 중에 크게 타격을 받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독일이죠. 독일은 그 당시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가 타격받게 되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미국 자본들이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독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제공황은 히틀러의 탄생,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통제경제 강화, 전체주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어떤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미국을 볼게요. 미국은 그 당시 이제 경제공황이 일어나니까 초창기 때는 이 공화당 집권이었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어요. 이 문제를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거다. 근데 시간이 더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 공황이. 그래서 나중에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누구 이론을 들었냐면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갖고 수정자본주의로 전환을 하죠. 이 수정자본주의는 뭐냐 하면, 시장이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 당시 이제 시장의 주체였던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은행은 이 대공황의 악순환의 늪에 빠져나가지 못해.
가게는 지금 뭐냐면 실업자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보니까 구매에 떠지니까 물건을 살 수 없고, 기업 또한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파산이 되죠.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 또한 어떻게 돼요? 파산되거나 살아남아도 돈을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죠. 예, 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정부가 일단 재정 개입을 해갖고 흑자 재정이나 적자 재정을 해서 뭐냐 지금처럼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공시설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고 등등 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가게에 돈을 부여해주면, 돈을 주면 일자리를 줘갖고 그 가게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유효소득이 발생이 되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물건을 사들이고, 그 물건을 사들이면 기업이 다시 살고, 기업도 또 이자 했던 은행한테 빌렸던 채무도 갚고, 그러면서 어떻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역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 때부터 하냐면 뉴딜 정책. 그러니까 이런 뉴딜 정책들이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하는 과정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래 민주당은 어느 쪽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에요? 남부, 백인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에요, 원래는. 그래갖고, 지금 바뀌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요. 공화당은, 북부, 노동자, 흑인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야.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근데 이 루즈벨트는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부나, 그 다음에 이제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의 노동자들, 그리고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지지를 받았어.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루즈벨트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집권한 사람이야. 이게 아주 정치사상상 아주 희귀한 경우야. 이런 경우가. 지금도 정치에 보면 알지만 맨날 1번 찍는 사람은 1번 찍고 2번 찍는 사람은 2번 찍거든. 잘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그 정치 성향이. 근데 요때는 특이하게 이 루즈벨트가 이제 뉴딜 정책을 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들을 했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표심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민주당 표심이 원래 남부 쪽이 많았는데 조금씩 이제 어느 북부로 확산이 되고 결국에 1960년대 민권 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존슨이라든지 캐나다 대통령 있죠. 이 사람은 민권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공화당은 이제 남부, 그 다음 민주당은 북부, 이런 식으로. 흑인도 민주당 지지하고. 그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루즈벨트야. 이 루즈벨트 대연합은 이제 형성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을 했던 이제 루즈벨트는, 3R 정책을 하는데, 리커버리, 릴리프, 그 다음에 리폼. 네. 리커버리는 뭐예요? 회복. 릴리프는 구제. 리폼은 뭐죠? 개혁. 3R 정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법이 뭐냐면 농업조정법이야. 자, 농업조정법은 뭐냐면, 그 당시 너무 가인 생산이 됐어요. 가인 생산이.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가인 생산물을 정부가 매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 생산을 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바나나를 너무 많이 재배해갖고 바나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바나나를 누가 사들여요? 정부가 사들여. 그래서 어디 갖다 버려?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갖다 버려. 그런 정책들이 있죠. 왜냐하면 바나나를 보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차라리 갖다 사서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걸 갖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미공법을 만들어가지고 제3세계 국가한테 무상 원조를 해주죠. 이런 정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 버렸어요. 그거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정책도 있죠. 미국에서는 몇 날 며칠 해갖고 빈곤층에게 쿠폰을 줘요. 쿠폰을 주면 며칠 기간 동안 가가지고 쿠폰 대서 살 수 있어. 무상으로. 근데 미국 정부 입장을 때 그게 좋아. 왜냐면 일단은 구매력을 어느 정도 주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거기 식품 가공업체들 입장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이건 농업조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산업부문법은 뭐냐면 어떤 곳은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골고루 각 영역별로 분배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너무 투자가 많이 됐으면 자동차 산업을 국가가 임의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항공기 사업이 잘 안 된다면 항공기 사업을 돈 투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국 산업부문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면 산업정책이죠. 산업정책.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 정부가 이미지로 나가갖고 기업도 조종해 줬잖아요. 예, 예전에 군사정부 때. 그래서 뭐 기업을 맞바꿔 한다든지 기업을 철폐시키고 뭐 갖다 팔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조종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 협정도 하고 임금 인상, 실업자 구제 이런 것들 법이 뭐냐면 전국 산업부흥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농업조정법하고 전국 산업부흥법은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게 돼요.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해갖고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은 뭐냐 하면 예전에 그 미국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냐,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개인이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거는 다 누구 탓이야? 국가 탓이 아니에요. 다 누구 탓이 개인이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도와줄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개인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국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보장해준다는 사고방식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60 이상의 농민들 연금을 준다든지, 주정부가 빈곤자, 불구자, 무능력자에게 어떤 연방제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등등등을 해준단 말이야. 예, 연방에서 이제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보다 좀 늦죠, 한 테포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조금 1970년대 들면서 또 바뀌었죠, 생각이. 이제 정부가 돈을 푸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재정이 많이 소비되죠. 그리고 너무 정부가 개인의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다.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는 다시 와가지고는, 개인은 개인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시장에 가서 정부 규제 풀고, 그런 레이건 오미스 같은 정책들을 하죠. 예.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법을 만들었고, 이 와그너법은 이제 노동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요. 그다음 최저임금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그 하층 계급들의 어떤 구매력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들이죠. 지금도 최저임금 말 많죠. 한 시간에 얼마 할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금 10,000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시간당. 그럼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6천 얼마밖에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10,000원을 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10,000원을 받으면 그 10,000원만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재벌들은 10,000원의 의미가 없어. 10,000원 줘봤자 얘네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수십억 쌓아봤자 은행에만 쌓아둔 거고. 근데 하층민들은 일단은 10,000원 받으면 이게 상당히 유효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구매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경기 활성화하고. 그래서 사회보장법하고 와그너법은 하층 계급들의 어떤 사회적 안정망을 만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되게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테네시가 개발 공사도 있고, 이건 뭐예요? 실업자 규제죠? 실업자에게 규제해갖고, 이제 공공사업을 해갖고 공공일자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구매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의 간접 자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별 의미 없는 사업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불러놓고는 저쪽 땅을 파괴해요. 땅을 파괴하고, 다 팠잖아요? 그러면 다 팠으면 그걸 다시 메꾸라고 해.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 푸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일자 준다면서 세게 주워오고 그런 것들 하죠. 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군대에서도 쓸데없는 직업 많이 했잖아요. 다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이제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성공했냐? 경기개발 거의 의미는 없어요. 미국이 이 정책들을 통해서 경제를 구흥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죠? 때마치 2차 세계는 터진 거죠. 이게 결정적이야. 2차 세계 터지면서 이제 처음에 참여는 안 했잖아요. 근데 무기 대여법 같은 걸로 해갖고 그다음에 미국이 영국에 프랑스에 무기를 많이 대여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군수공업이 사고 나중에 또 참여하면서 막대한 군수 산업이 부흥을 하죠.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일자리 창출되면 구매력이 향상이 되고요. 미국 경제가 뭐냐면 날개 돋듯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돼 보니까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이 없으면 뭐예요? 경기가 안 도는 것 같아. 그래서 군수산업하고 거기 미국의 전기하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노비하고 군수산 복합제로 해서. 그래서 군수산 복합제 많이 들어왔죠. 푸셈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보고와 관련돼 갖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공황의 의의는 뭐냐? 일단은 그 뉴딜리 정책을 통해서 공황 타개와 부흥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 노동자 권익을 옹호하는 개혁 정책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뉴딜리 정책은 종전의 시장 중심의 자유병립 정책에서 타입해서 뭘로 넘어갔다?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는 뭐냐? 자본주의는 하되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죠. 예.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 넘어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방정부의 경제 분야 개입을 통제를 권한을 증대했고, 복지사회에 대한 중앙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인정됐다. 복지국가 개념이 하면서 이제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개입해야 된다?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했죠. 그 다음 외교정책 변화를 보면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국제적으로 볼 땐 주변에 문제거리가 없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조 외교 정책을 했는데, 일단 고립주의 버리고 국제협조 지향하는 했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문제 그 뭐냐면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설림 우호 정책을 했다. 설림 우호 정책이 뭐예요? 설림이 뭐죠? 이웃, 좋은 이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에게 좋게 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서까지만 끝난 거야. 예.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만 설립 우호 정책을 했고, 요걸 하나의 시장권을 묶었죠. 뭘로? 하나의 달러 블록을 묶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그 나라에 다 개방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그 남미 지역이 자기 이제 미국의 종속 국가이기 때문에 좀 뒷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설립 우호 정책을 통해서 한 마디 묶어놓은 거죠. 예. 그래갖고 경제 통합을 깨겠다. 달러 블록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국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불간섭 정책을 하고 간대한 차관 공유 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쿠바를 독립시켰죠. 쿠바를 독립시켰고 필리핀은 10년 이후에 독립을 해도 약속을 했어. 원래 이제 필리핀 도중에 누구한테 점령당해요? 일본한테 점령당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이 여기를 회복하죠. 이거 나서 독립을 시켜주죠. 자, 이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대응을 볼게요.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도 위기감을 극복했어요. 왜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일단 자국 시장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식민지 넓잖아요. 그래서 영국 본국하고 프랑스 본국하고 식민지 간에 그 당시 이제 자기 그 파운드 블록이나 프랑 블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블록 경제가 형성이 됐다. 이때 블록 경제는 뭐예요? 블록은 뭐죠? 일단 블록은 벽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자국 시장하고 밖에 시장을 벽돌을 쏴서 막는 거야. 그래서 영내권하고 여객권을 구별시키는 거죠. 영내권은 뭐야? 본국하고 식민지를 하나로 묶죠. 그래서 요 안에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간세나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고 무관세를 하고, 대신에 여객권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간세를 높여갖고 못 들어오게 바꿔버린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분류 경제인데, 일본도 그거 한번 시도했죠. N경제 그 분류기다 해서. 그리고 어떻게 일본하고 만주하고 우리나라를 같이 묶었잖아. 1930년대. 근데 우리나라 그 N블록은 그렇게 실수 없었어. 왜냐면 그렇게 실수 없는 게 일본 그 당시 자국 시장도 적었고, 그 다음에 식민지 그렇게 한국이나 그 만주도 크지 않았거든요. 시장 규모가.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죠. 자국보다 몇 배씩 큰 식민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예전에 그런 영국의 식민지와 교육했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교육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다음 일본 같은 나라들은 시장도 좁지. 그렇다 식민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먹고 살려면 해외도 돌파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침략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어느 정도 블록 경제를 형성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그 자국 중심의 경제권 확대시키가 대외 침략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본인데, 자, 일본은 그 1929년에 대공황이 나니까 곧바로 했던 조치가 뭘까? 1931년에 만주사변이죠. 그래서 일본이 그 침략 정책이 3번 있어요. 하나가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죠. 그래서 그 당시 1929년 대공황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했던 건 뭐죠?
1931년에 시작했던 만주사변.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제공학의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자, 231페이지 펴보세요. 아, 잠깐만요. 여기.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다음 기획의 경제적 배경을 써보고 니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을 두 주인을 말해 보시오 있는데, 자, 기획 보면 이제 그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으로 사태가 일어나니까 미국 경제는 크게 약화되었다. 자, 이 경제적 배경은 이제 대공황의 그 경제적 배경을 쭉 쓰시면 되겠죠. 자, 요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그 배경은 이제 보면 아, 잠깐만요. 이게 제가 배경은 이제 보면 1차 세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최대 공업국이자 채권국에 대해서 이제 호강기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자본도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상장 생산 체계 등등 했는데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에 비해서 구매력이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 것들 좀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되고,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디플레이션 현상은 창고에는 물건이 쌓였는데 그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는 거야. 이걸 뭐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죠. 풍요 속의 빈곤. 예. 그래서 이거 20대 연애할 때도 제인데, 요즘에 잘 나가는 그게 뭐냐면 연애도 양극화돼 해갖고 어떤 분은 주변에 막 연애 상대가 많아서 근데 골라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쓰는 말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예. 상대방은 되게 많아.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고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나이가 지나면 이제 30대, 40대 넘으면 뭐예요?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빠지는 거야. 눈은 높은데 어떻게 되죠? 고르지 못하죠. 예.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많아지고. 뭐 이런 식의 물건은 쌓였는데 뭐냐면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정책의 방향. 이거는 뭘 써야 되겠어요? 수정자본주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케인스의 주장을 수용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시장보다는. 자, 그 다음 니은 분류경제의 내용이 뭐예요? 각국은 본국가 신비를 하나 묶죠. 그래서 달러 불룡이니 파운드 불룡이니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 영 내 거는 보호하고 역 외 거는 뭐예요? 간세 장벽 쌓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류 경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237페이지 펴보세요. 232페이지요. 232페이지. 아, 잠깐만요. 이게 7번이고,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 20번 문제인데, 이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2번인가? 내가 이걸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 갑자기 갔네? 여기까지만 풀어볼게요. 제가 이걸 뭔가 적어놨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문호개방 정책 보자. 문호개방 정책. 자, 문호개방 정책은 10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미국의 대외정책 관련돼갖고 나왔는데, 멀려선언하고 같이 나왔어요. 자, 배경을 보면 이제 미소 전쟁 때 그 미국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필리핀 양도받고 이때부터 동북아시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서양 열강에 비해서 후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서양 열강들이 세력권에 따라 중국에 분할한 상황이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알면 양쯔강 유역은 누가 분할하고 있었죠? 그 당시 영국이. 그 다음에 강주만 유역은 누가 분할? 프랑스. 그 다음에 상동성 그 부분은 누가? 독일. 다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입장할 때 뭐냐면 이 그 중국 시장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호 개방 정책을 내세웠다. 그럼 발표 과정을 보면 자, 처음에는 미국이 그걸 생각하는 게 영국이 문호 개방 정책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문호 개방 정책은 뭐냐면 그 나오지만 그 각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중국을 따먹지 않고 뭐죠? 경제적으로만 경쟁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영국하고 이제 하니까 영국이 처음에 미국 요청하는데 미국이 거부했어. 근데 나중에 존 헤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국만이 맞거든. 왜냐, 영국과 미국 입장할 때는 중국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 이득만 타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서 욕을 매개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안에 경제적 이익만 가져가면 되겠죠. 중국을 직접적인 지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간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제 이득을 채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자, 중국의 이권 탈취에 뒤늦게 뛰어난 미국의 통상 기획 운동,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 보존을 내세워서 상업적 권리를 획득할 목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분할 위기 해소 및 극동에서 세력 경제에 뒤진 자국의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보면 크게 1차와 2차도 있어요. 1차를 보면 일단은 각국의 평등한 관세, 철도 요구, 입항세, 통상권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을 촉구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내자는 거야. 중국에 들어와서 똑같은 관세와 철도 요금과 그 다음에 들어온 항구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통상권 이런 것들을 누구 차별 없이 똑같이 누리자. 근데 2차 발표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2차 발표는 의하단 사건 이후에 터졌어요. 자, 그래서 의하단 사건 때 미국이 연합군에 가담을 해갖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발언권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차 발표에다가 중국의 영토 보존 및 그 다음에 중국 지역의 평등과 차별 없는 무역 보장 이렇게 내세운 거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게 아니죠. 여기 영토를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적 진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문호 개방 정책을 내었다. 그리고 그걸 또 밑에 보면 미국 입장 볼 때는 그 중국이 그렇게 직접 지배할 가치도 없는 거야. 얘네들 땅이 넓은 지금 자국 땅도 지금 개척하기 힘든 판인데 중국까지 들어가고 거길 직접 지배한다? 거기다 의하단 운동 이후에 그 거센 그 민중들의 저항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인가?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냥 청정부 내세워서 경제적 신임을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문호 개방 정책 할 때 각국이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그냥 미국만 그렇게 주장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나중에 워싱턴 조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문호 개방 정책. 그래서 문호 개방 정책을 인정받는 조약이 뭐냐면 워싱턴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워싱턴 조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워싱턴 조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평양 그 지역의 패권을 누구 중심으로 재편한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 그 조약이에요. 이 워싱턴 조약은. 네. 자, 하여튼 문호 개방 정책은 이제 그 러시아, 일본의 만주지주의나 21개 요구를 반대고 결국에 21개 요구도 워싱턴 조약에서 철회됐죠. 네, 그래서 이 문호 개방 정책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한번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의 문제였어요, 이거 문호 개방 정책. 그러니까 그 동양사 개론에는 짤막하게 한 2줄 정도 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동양사 개론 정도만 봐도 하는데 너무 짤막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는 거지 막상 동양사 개론 읽을 때는 그것까지 보시진 않아. 너무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호 개방 정책.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자, 시텔러의 정책.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보면 한 3-4번, 거의 한 5번 나오고, 시틀러는 욕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욕을 하는데, 또 시틀러에 또 관심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갖고 시틀러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시틀러는 나치즘에 속하죠. 나치즘. 국가사회주의. 예. 자, 국가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건 시틀러가 아니라,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가 국가가 일종의 뭐예요? 사회주의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복지국가 관련 복지 정책도 하고 이제 이런 독일식 그런 그 국가사회주의 개념을 이제 시틀러가 도용했다,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전후 국제 질서를 보면 독일 정세를 보면 일단 제2제국의 몰락, 제2제국의 몰락은 뭘까요? 제1제국은 뭐예요? 신성로마 제국이죠. 제2제국은 뭐죠? 독일 제국이잖아. 1871년에 만들어진 비스마르크 위해서 만든 독일 제국이죠. 제3제국은 뭐죠? 이거는 나치가 시틀러가 짓고 나서 자기를 제3제국으로 내세웠잖아요. 하여튼 제2제국이라는 것은 그 독일 제국의 몰락이죠. 그 비에름 2세 이후에 몰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에르 공화국이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보상금 문제로, 그러니까 배상금 문제로 그 독일이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어디에 점령했냐면 그 당시 그 독일의 철강 생산지, 공업 중심지가 루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루르를 강제로 점령한 거야. 거기를. 물론 이제 나중에 스투르제만이 외상이 이제 명령을 내려갖고 그 태업이나 소극적 전환에서 그 결국에는 물려났어요. 루르에서. 하여튼 이거 위기. 그 다음에 1920년에 국제관계 개선의 경제위기 회복. 그래서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지만 되게 심리했더니 20년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이 됐어. 그 상승한 주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자본들이 적극적으로 독일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경제가 나아졌죠. 그때는 시틀러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 근데 시틀러가 결정적으로 이제 크게 된 정치 세우고 크게 된 것은 1929년 뭐가 터진 거예요?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자, 시틀러의 집권 과정을 볼게요. 시틀러의 집권 과정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탈리아는 상당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집권했잖아요. 이탈리아는. 근데 독일은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 이후에 나치주의 상승되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 바이메르 헌법을 통해서 헌법 체제 안에서 집권해놓고는 또 집권하자마자 그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죠.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자 그러면 시틀러를 볼게요. 시틀러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물론 독일인 거지만 엄밀히 독일 본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시틀러는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빨리 죽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뭐가 되면 미술학교에 가고 미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빈에 가서 이제 노동자 생활하면서 노동자 합숙소에 가면서 미술을 그리고 그랬어요. 연습하고 미술학교는. 근데 미술학교에서 그 사람을 퇴짜놓은 거야. 보니까 영 그림이 시원치 않다. 그래갖고 퇴짜를 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려놓은 미술을 누군가 옆에서 그 옆방에 있는 같이 동료가 훔쳐가고 갖다 팔고 그랬어요. 이거 그때 나중에 이제 시틀러가 짓고 나서 찾아내서 총살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20대 초반에 뭐가 있냐 전쟁이 터진 거야. 전쟁이 터지니까 시틀러는 오스트리아 군에 입대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훈장을 몇 개씩 두루두루 달고 이제 싸운 거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열심히 싸웠겠죠.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서 이제 그 당시 그 무엔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당을 봤냐면 독일 노동자 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예, 뭐냐면 바이에른에 있는 극우 정당인데 처음에 그 정당에 가입할 때는 조그만 정당에 불과해서 한 7명, 8명? 근데 7명, 8명인데 히틀러가 연기가 아니라 연설을 되게 잘하거든요. 말을 잘해. 말을 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딱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요구한 거, 목소리 우렁차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세월 키우고 나서 나중에 국가사회주의 정당으로 개편을 해요. 개칭해요. 이걸 일명 뭐라고 하죠? 나치라고 하죠. 나치. 그래서 이 나치라는 용어는 국가적인 내셔널의 첫 두 글자하고 사회주의라는 두 글자를 따라서 만든 단어가 나치거든요. 근데 이 나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치라 부른 건 아니고 나중에 그 반대파들이 나치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 당이 된 명칭이 된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나치가 이제 창당되죠. 국가사회주의 정당으로 창당되고 이 정당을 바탕으로 시틀러가 이제 세력을 커 나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1923년에 비널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이 국가사회주의 바이메르 정부를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엔이라는 그 바이메르 중심지가 있어요. 무엔에서 가스 설치단, 그러니까 그다음에 초창기 때 그 만든 그 행동주의가 SA라는, 그래서 그 무솔리니 만든 검은 소치단 아시죠? 그걸 본받아서 만든 건데 거기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킨데 너무 유치해. 그래서 그 뭐냐면 술을 마시는데 독일 사람은 맥주 좋아하잖아. 거기 맥주 마시는 곳에 가갖고 맥주집에 가갖고 총을 한 방 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메르 정부를 이제 뭐냐면 타도하겠다 했는데 30분 만에 그냥 진압당해요.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히틀러가 체포되고, 근데 운 좋게도 히틀러가 지금 뭐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국가 폭동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하죠. 무기징역까지 당하고. 예, 근데 그 당시 그 무엔에 있었던 그 재판관들이 이들 되게 좋게 본 거야. 히틀러의 그 딱 보고 날 듣고 아 이게 말이 많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징역 6개월 때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 가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썼던 책이 유명한 뭐냐면 나이투쟁이죠. 나이투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나이투쟁. 그래서 히틀러의 나이투쟁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나이투쟁 내용에 보면 히틀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쫙 있거든요. 거기에가 그대로 됐어. 그 사람이 집권하자마자. 그리고 히틀러의 어떤 인종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자, 그럼 나이투쟁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자, 몇 페이지 피시하면 40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나이투쟁은 그 제일 유일한 책이면서 국가사회주의 바이블이에요. 히틀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책을 읽을 때 하루에 거의 한두 권씩 읽어요. 독서 강의야. 그러니까 온갖 책을 읽는데 온갖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꼼꼼하게 다 필기를 해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나이투쟁이라는 지 쓰거나 그 연설문 있죠. 연설할 때도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고 상당히 지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왜냐, 일단 생활도 극명하지. 담배, 술 안 해요. 이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루 일과 마치면 책도 열심히 읽고. 여자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자를 한 명밖에, 그 한 명인가? 그 마지막 끝까지 좋아했던 그 여자분 딱 한 명만 좋아하고, 뭐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가족적이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국가사회적으로 보면 완전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냐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예. 하여튼 이 사람이 꼼꼼하게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이투쟁이에요. 그 나이투쟁의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민족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그 중요시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게르만 민족이죠. 근데 게르만 민족 중에서도 혈통이 그 다른 혈통과 섞이지 않은 아리안 민족이 있어. 이 아리안 민족의 이제 특징이 뭐냐? 키도 크고, 키도 한 180 이상이 되고, 코도 되게 뭐냐면 높고 남자의 기준으로. 그다음에 백색 피부에, 그다음에 눈도 파란 눈에, 그다음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그게 맞지가 않아. 그 자체가 아리안 민족이 아니야, 이 사람은. 키도 17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치워놓고는 적은 거야, 이게. 그리고 뭐 갈색 머리에 눈도 갈색 눈. 그러니까 이게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아리안 민족이 있고, 그 다음 민족이 뭐냐면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야. 슬라브 계통. 이 슬라브 계통들은 일종의 노예로 삼아야 돼요. 그 사람들 이제 슬라브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 동유럽을 공격해서 아리안 민족, 게르만 민족들 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이들 점령하고 나서 이들 노예도 삼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뭐냐면 사역을 좀먹는 불건한 사역을 뭘로 봤냐면 집시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삼을 자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척결 대상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민족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러시아를 공격하죠. 러시아를. 소련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뭐 전쟁 자원 확보도 있지만 게르만 민족, 아리안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유대인도 말살시켰죠. 되게. 근데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프랑스를 점령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 프랑스는 우호적이었어, 좀 약간. 프랑스는 어떤 민족이에요? 게르만 계통이죠. 물론 라틴 피가 이제 좀 섞였긴 했지만, 그래서 슬라브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우호적이었고, 근데 만 슬라브나 저기 러시아 쪽은 좀 약간 적대적이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나이트닝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예, 요거. 자, 그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빈 홀 폭동에서 이제 실패하고 나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 아, 이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지 말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어떻게 장악했냐. 이 수권법은 나중에고, 시틀러는 타고난 운변술을 가지고 있어요. 운변을 하면 거의 뭐 3, 4kg가 빠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열광적으로 운변하죠. 거기다가 라디오가 등장했잖아. 대중매체가. 그러니까 이 시틀러 운변이 라디오를 통해 널리 확대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이제 하케 크로이츠 아시죠? 예, 갈고 십자가. 그래서 예전에 게르만 민족들 상징을 들고 왕장부들 SA를 조직하고, 물론 이게 나중에 SA가 이제 제거당하고 SS로 바뀌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갖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시틀러가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대중연설 할 때 공공의 적이 필요하죠. 항상 이제 유명한 정치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적을 만들어요. 적을. 그래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 지지층을 끌어들이죠. 그때 적은 뭘까요? 유대인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확산돼 있었어. 왜냐면 예전부터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더 심했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누가 등 뒤에 칼을 꼽은 거야. 유대인들이 칼을 꼽았다. 근데 우리 졌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일종의 희생양을 잡고 뭐냐면 민중들 끌어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호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노동자 계층 사회민주당을 지지해요. 3인당을. 그러니까 있고, 보수 세력들은 예전에 보수당 정당이 있죠. 뭐 자유당이니 중앙당이니 그런 정당이 있고, 근데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은 지지 정당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중간층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틀러죠. 이 중간층들의 사고방식은 이탈리아 중간층이 비슷해. 일단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싫어. 일단 그냥 싫어. 설명을 하기 싫어. 그렇다고 자본주의 자본가들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일종의 그 예전에 뭐냐면 프랑스 혁명 시기 때 상키르트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사회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사회주의에서 인정해주면 자본가처럼 독식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빈부격차는 인정하지만 그 빈부격차가 너무 확대돼 갖고 그런 건 싫어해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한 거죠. 이 중상층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상계층, 소시민계층들이 그 나치를 지지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 나치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나치들이 내세웠던 게 뭐 반자본주의 이런 것들 내세웠죠. 그러니까 나치 입장 그 부르주아 입장을 때는 이건 나치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사회주의 세력들이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나치도 처음에는 반재벌, 그 반자본가 정책을 했지만,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고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본가도 또 돈을 받고, 천천히 뭐냐면, 친자본적인 정책을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중산계급, 또 한쪽은 자본가 계급을 양대 축으로 해서, 그 당시 노동자나 유대인들 적대를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1929년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세력이 더 확장된 다음에 제1당이 된 거예요. 제1당이 되면서 뭘 제정했냐면 수권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 수권법을 제정해갖고 그 당시 이제 정부의 독재권과 바이에는 헌법 기능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정당을 하나하나 해체시켜 나가죠. 공산당이나 뭐 3인당이나 이런 정당들 하나 해체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민중들은 가만히 있었어. 그때 만약에 공산당이 3인당이 해체됐을 때 대항했으면 되는데 그냥 내일 아니니까 그냥 뭐냐면 했고 그다음 유대인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세력이 독점권을 확대시켜 나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뼈아픈 그 각오가 된 거죠. 이게 독일 민중들이 그 혁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히틀러가 집권을 막지 못했잖아. 그래갖고 독일이 나중에 전후에 어떤 정책을 했냐면 극우 정당들은 정당으로서 못하게 아예 법을 막아놨어요. 히틀러 지지하고 그러면. 예. 그래갖고
그걸 이제 나중에는 포연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고 정치 결사를 제한한다고 얘기하지만 독일은 뭐냐면 이것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다원성을 부정하고 남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것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만 세력을 인정하겠다. 그래갖고 극우 같은 이제 나치 같은 세력들은 개인적으로 떠드는 건 모르겠지만 정치 정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또 반대하는 그 법을 만들거든요. 이건 이제 민주주의의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집권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뒤에 넘어와서 또 그러면 나치가 이제 했던 그때 경제적 배경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일단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중산계급과 중소농민층의 공황 여파로 안정감이 상실되고 나치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그 다음 경제개혁으로 독일 산업 발전과 실업자를 감소하고 생활을 안정했다. 그래서 나치가 집권할 때는 상당히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나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본주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누가? 국가 간섭을 해야 된다. 통제 경제를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뉴딜의 정책보다 더 앞섰다고 좀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정책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틀러가 집권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은 아우토반 아시죠? 그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 그걸 이제 급속하게. 지금은 고속도로 하나 만들면 복잡하죠. 땅도 매수해야 되고 허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다 무시했어. 당이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내었고 땅을 다 몰수를 해버리고 거기 아우토반 깔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군민차를 만들고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차 한 대씩 다 보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휴가도 보장해주고 최저임금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점점 시틀러 지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잘했어요, 정치를. 예. 그래서 무엔에서도 나중에 베르寧에서도 올림픽도 열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폴란드 침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지게 된 거지. 예.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나치의 정책을 볼게요. 자, 일단은 나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나치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각급 학교나 대학에 있는 청소년들을 나치 이데올로기에 무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노동정책을 보면 이게 중간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배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본가들의 독식 이런 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한 통제 정책을 하고, 그 다음 노동전선을 건설해서 천천히 노동자 통제를 하고, 계획경제를 통해서 독일 사회 발전과 실업자를 감소하고, 생활 안정과 이런 것들 했다. 아까 앞에 언급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치의 경제정책, 왜 많은 사람들 지지를 받았는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정책은 그런 데 했는데, 인종정책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었죠. 나치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적어도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때 유대인 피부가 조금만 섞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규정되면 유대인들 시민권이 박탈되고요. 그다음 다른 독일인과 혼인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기관, 은행, 법원, 근무 직원을 못하게 하고 예술 활동도 금지시키고, 이런 관련된 법을 제정했죠. 이게 누른베르크 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비드 한색벌을 이제 만장을 착용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정책들이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독일이 동유럽이나 폴란드나 다른 나라 지배할 때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때도 더 유대인들이 많았죠, 다른 나라도.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틀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은 뭐냐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있죠. 네, 마다가스카르 섬을 이제 유대인을 대규모 이주시킨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지금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날 프랑스는 비시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시 정권 자기 개들 정권이니까 마다가스카르를 비워가지고 거기에 이주시켜가지고 아예 유럽 못 살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영국이 해상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거기까지 뭐냐면 수송할 수 있는 수송선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차원은 뭐냐면 그냥 몰살시키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초창기 때 몰살시켰냐면 그 우크라이나 소련을 이제 공격할 때 거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잡아다가 그 사람들 이제 잡아다 산을 끌고 가. 산을 끌고 땅을 파괴해. 그리고 땅을 파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집어넣고 총살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래 죽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파먹고 대규모 뭐 몇천 명씩 죽이니까 그 예전에 돼지들 알죠? 대소 막 우지역 파견할 때 돼지 소들 파먹고 죽였잖아. 그 밑에 뭐야? 기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야. 총알값이 총알도 막 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몰래 모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스실이죠. 그래서 가스실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르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냐? 자, 그 당시 바제네이에서 결정했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유대인 관련된 문제에서. 바제네이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집단적으로 학살하자. 그래서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집단적으로 학살하자. 그래서 6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하죠. 600명 정도.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죽였어. 그게 그 친절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람이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모범생이라서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르사 체제를 폐지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베르사 체제를 폐기하자마자 어디를 공격했어요? 루카로 지역. 원래 루카로 지역을 파괴시키고 그 베르사 체제를 폐기시키고 그리고 어디를 진주했죠? 라일란트를 진주했죠. 원래 라일란트는 그 프랑스와 독일의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은 원래 독일 국경, 독일 영역이지만 여기에서 왕충지대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종의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고 경찰 병력만 있어. 네. 그래서 근데 여기를 원래 비무장 지역이었던 것을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베르사 체제를 폐기시키고 그다음에 원래 그 독일 군대가 10만 명 정도만 이렇게 딱 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폐기시켜갖고 이제 진병제를 실시해갖고 독일 병력 늘리죠. 병력을 육군 병력을. 자, 그러면서 이제 있고 식민지 재분배도 요구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 독일의 침략 전쟁을 볼게요. 요거 침략 전쟁을 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침략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바로 전까지 내용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자체는 안 나오고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그 여러 가지 침략 활동들이 좀 나오는데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되게 중요한데요. 자, 1938년 3월 달에 어디를 합병하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죠. 오스트리아를. 예.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예전에는 되게 큰 제국이었죠. 예.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여러 그 국가들이 독립해 나갔어. 그러면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 하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독일어만 사용할 수 있는 독일어 사용은 조그만 내륙 국가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나치당이 그 결성이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합병을 하죠. 시틀러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시틀러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오스트리아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체코의 스텐덴 지역을 요구해요. 거기 이제 체코 스텐덴 지역은 어디냐? 거기 빗금 침대 있죠. 빗금 침대 보이시죠? 프라하 북쪽에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제 독일인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스탠드도 요구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는 이 스탠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무한회담을 이제 개최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체코 대통령 불러놓고 그 다음에 시틀러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냈어. 스탠드는 떼어주겠다. 근데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걸 이제 무슨 정책이라면 유화 정책이라는 거죠. 유화 정책.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초창기 때 유화 정책을 했냐?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많은 그 희생을 뒷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틀러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요 정도만 좀 약간 타협을 하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챔버린 수상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합리적이면 남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시틀러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비합리적이죠. 이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하게 보면 어때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더
달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그 공격하는 습성이 있죠. 그럼 뭘 보여줘요? 강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만약 그때 정체 수반자였으면 전쟁을 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두들겨 팬 다음에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수덴테를 점령했는데 수덴테만 점령한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점령한 거야? 체코슬라바키아, 그때 체코도 점령하고 슬라바키아도 다 점령할 뿐. 체코 일대를 그냥 다 점령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냐면 39년에는 폴란드를 대상으로 해서 뭘 요구했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폴란드 하나하고 단지를 요구했어요. 예. 자, 이 폴란드 하나하고 단지가 뭐냐면 거기 지도를 보시면 그 독일 본국이 있고 동프로이센 지역이 있죠. 이게 동프로이센 지역인데 요 지역 사이 떨어져 있어. 원래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단진을 통해서 이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 베르사유 조약 때 이 단진을 국제 연맹에 관련 자유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독일한테 안 줬어, 이 지역은. 근데 이 단진은 그 독일인이 90%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당연히 독일 국경에 있는 지역인데 왜 그 당시 그 독일한테 그 주지 않고 자유도시를 만들었냐면 단진이가 넘어가 버리면 폴란드가 내륙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 보세요. 단진 넘어가면 어때요? 바다 막혀 있죠. 폴란드가 단진을 제외하고 딱 막혀 있잖아. 그래서 단진을 자유도시로 하고 실제로 누가 관리하냐면 폴란드가 관리하는 거야. 이 지역을요. 폴란드가. 그래서 폴란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폴란드를 통해서 누굴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독일을 견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단진을 자유도시로 만들었고, 그리고 동프로이센과 또 뭐냐면 독일과 연결된 지역이 있어. 단지부터 해갖고 중간에 연결된 지역이 있는데 이걸 폴란드 하랑이라고 해요. 하랑 같은 경우는 이제 반과 반가를 연관한 긴 그 뭐냐면 그 통로가 있죠. 우리가 이걸 하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폴란드 해당 지역을 그 달라고 요구한 거야. 근데 그 당시 폴란드 이거 뭐야? 거절했죠. 우리가 왜 주냐?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거예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일단은 이제 폴란드를 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폴란드를 치면 문제는 제일 걸림돌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소련이야, 소련. 소련이 만약에 폴란드를 도와줄 경우에는 안 되잖아. 그래서 사전에 동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련 외상이었던 몰로도프와 그 다음에 독일 외상이었던 니페트로프가 이제 협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호 간의 불가침뿐만 아니라 그 삼국 간의 전쟁할 경우에는 다른 조약국이 준수하겠다, 중립을. 그래서 동서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니까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뭐냐면 되게 이제 뭐냐면 충격을 받은 거지. 극자와 극우가 뭐야?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화국가, 사회주의 국가와 전체주의는 뭐야? 완전 색깔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자와 국가와 극우 국가가 완전히 타협을 해갖고 했다라는 게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공개조약이에요. 근데 비밀조약 따로 마셨죠. 또 하나. 그때 공개조약 외에 만약에 나중에 독일이 폴란드를 치겠다. 폴란드 칠 경우에 다시 그때 러시아도 같이 치라. 그래서 같이 협동하고 베르샤바를 기준으로 해갖고 바르샤바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동쪽 지역은 누가 갖는 거죠? 소련이 갖고 그냥 서쪽 지역은 독일이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독일이 그 폴란드를 치니까 같이 누가 침공해 온 거야? 소련이 침공해서 동쪽을 먹은 거죠. 그리고 핀란드 일부 땅을 또 쳐고 공격하고 발트 해상국도 먹고.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없죠. 그래서 그럼 왜 없을까요? 그거는 소련이 승전국이기 때문이지. 독일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빠졌어.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때 그 소련이 먹었던 그 폴란드 동부 지역은 지금이 어디 땅이냐면 그 다시 나중에 그 러시아 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이 지역이. 원래 그 폴란드 땅이었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백러시아 지역이 있어요. 지금 백러시아. 백러시아 지역 땅이고 대신에 폴란드는 반쪽을 잃었잖아요. 그 반쪽은 어디로 떼어주냐면 독일 땅을 떼어다 준 거야. 나중에 전후에. 그래서 오데른 아이세스 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동쪽 지역을 떼준 거야. 폴란드에게. 거기는 거의 대부분 다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거기 독일인들 다 쫓아냈거든요. 동독이나 이런 지역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땅 때문에 폴란드하고 독일이 좀 외교적 갈등이 있었어. 돌려달라. 근데 폴란드 입장 올 때는 자기도 뺏긴 땅을 보상 차원에서 받은 건데 돌려주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외교 과정에서 동방정책 브레트 외교 과정에서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너네들 가져라.
그러면서 폴란드와 수교가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무엔회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넘어가고요. 그 앞부분인 거예요. 독일 그 동서 불가침주 앞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무엔회담 뒷부분이니까 요거 좀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무엔회담은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유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과정을 이제 볼게요. 2차 세계대전 과정.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인데 이제 아까 이제 그 폴란드가 이제 침략을 하죠. 몇 년에 침략하죠? 1939년 9월 1일 날 침략을 하죠. 그때 전격작전을 해요. 아까 말한 전격작전 뭐야? 번개를 치는 듯이 작전하는 거야. 예전처럼 뭐 진지전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예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보병병력을 뭘 기계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기계화된 병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지원받았고 수도인 바르샤바를 타격한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무너뜨려버려. 예. 그래갖고 이는 전격작전을 통해 하고 그때 누구도 같이 들어온다? 소련도 같이 들어오죠. 소련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내요. 그냥 1년 동안은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그냥 대치 상황이 있다가 이제 곧바로 다음에 그 프랑스가 함락이 돼요. 프랑스 함락할 때 프랑스는 그 독일군을 막고자 뭘 만들었어요? 그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에 마지노선을 만들었거든요. 마지노선. 그래서 거기에는 콘크리트 장벽 만들고 토치카 설치하고 그래서 독일군을 대비했는데 독일군 거기도 안 들어왔죠. 어디요? 우회로로. 그래가지고 중립국이었던 그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위에서 프랑스 파리 쪽을 공격해 온 거야. 방비 없는 곳으로. 그래갖고 곧바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했는데 프랑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프랑스가.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항복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페탱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 비시 정권 수립됐죠. 비시라는 것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온천 도시예요. 거기에 호텔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강궁서 삼아가지고 일종의 망명정부를 구성하고 그거에서 나치와 협력하는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비시 정부는 나치가 협력하면서 일종의 독립된 체제를 유지했다가 나중에는 1944년 때 나치에 의해서 또 폐지가 돼요. 나치가 통합하죠. 그래서 이때 비시 정부 때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치에 협력했다 해서 전후에 많이 처벌당하고 그래서 사형당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리고 드고든 도망가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죠. 자유 프랑스 이끄고. 자, 영국은 끝까지 항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프랑스 점령하고 나서 그 서부전선이 이제 어느 영국과 교착 상태 한 다음에 히틀러가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러시아를 공격해요. 소련을. 소련을 공격했는데 소련은 예전에 무슨 조약을 맺었죠? 독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냥 소련을 공격해 온 거야. 소련을. 근데 그 스탈린도 히틀러를 믿지 않았어. 자기가 언제가 공격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공격 시기가 빨랐던 거예요. 그 예상에서. 그래서 오늘 왜 공격했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아리아 민족, 게르만 민족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전쟁에 필요한 석유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소련에 많거든. 우크라이나 그런 지역에. 그래서 공격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나폴레옹의 오류를 똑같이 범한 거죠. 소련의 그 전략은 뭐냐면 공간을 비워주고 내주고 뭘 버는 거야? 시간을 버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독일군이 전격전을 통해서 막 공격해 들어와요. 탱크 몰고. 근데 소련은 전격전이 안 통해. 왜 안 통할까요? 땅이 너무 넓어. 아무리 탱크를 몰고 들어가도 그냥 허벌판이야. 그냥 사람도 없고 그냥 막아서 며칠 가도 모스크바가 안 보이는 거야. 몇 달 가도. 예. 그래도 모스크바 앞까지 갔는데 그때 뭐가 나? 겨울이 딱 걸린 거죠. 동장군이.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 반격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추위에 약한 이제 독일군 공격하고 도중 게릴라를 파견해갖고 병찰선 다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다시 역전을 해갖고 공격해 들어온 거죠. 예. 그때 스탈린그라드에서 전략적 미스를 한 게 뭐냐면 히틀러가 그렇게 포위 상황이 있으면 빨리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키라고 했거든. 그 자지는. 그래서 그때 독일군 한 10만 명 병력이 이상이 다 포로로 잡혀버렸어. 그냥 장군이 히틀러 명령 안 듣고 우리 이래나 저래나 저래나 그냥 항복해버린 거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에서 한번 깨지고 나서 보니까 뒤에 동부정선 병력이 가히 없는 거예요. 그냥 소련군이
진격해 온 거죠. 베를린까지. 자,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서부와 동부 쪽을 계속 이제 서부 쪽에는 영국과 미국군이, 그 다음에 동부 전선은 러시아군, 소련군이 오면서 이제 베를린이 점점 포위되니까 베를린이 뭐예요? 에반 브라운인가? 그 애척이 그 예반 그 시트랑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에반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그 다음에 시트러 강아지가 있어. 개새끼 한 마리 있고 개새끼들 가고 같이 죽었죠. 그 내 시체는 화장시켜라. 그래갖고 이제 깔끔하게 죽었죠. 시트러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독일이 뭐냐면 패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독일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는 독일이 크게 손해를 안 봤어. 왜냐면 전쟁을 하더라도 독일 영토 내에서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전쟁했지. 프랑스 특히. 프랑스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2차 세계는 경우가 달라. 2차 세계는 독일 전 지역이 뭐예요? 전쟁 지역으로 된 거죠. 전투 지역으로 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 해서 독일이 그때 산업시설이나 여기저기 타격을 받고 그 러시아 소련군이 와가지고 뭐 베를린 점령하고 나서 그 독일 여자들 막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다 뜯어가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사평가 문제를 볼게요. 자 232페이지 펴보세요. 232페이지. 자 232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자, 기역 지역을 히틀러가 점령한 것을 인정하는 회담과 그 회담을 참여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전략적 가치를 두 가지로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체코의 스탠드 지역을 확보하고 그 인정한 것은 뭘까요? 우엔 조약이죠. 우엔 회담. 그때 프랑스와 영국의 그 정책은 무슨 걸로 요약할 수 있죠? 유화 정책.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 이런 것도 있고 유화 정책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폴란드 해당 지역. 폴란드 해당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동포위센과 그 다음에 저기 독일 본토를 잇는 지역이죠. 지금은 이제 백러시아 지역 땅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전략적 가치가 뭐냐면 이 폴란드 해당 지역을 거쳐야지만 발트의 항구 통이 단체로 나갈 수 있고 독일은 이 지역을 통해서 뭐냐면 그 독일 본토하고 동포에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일이 그 당시 나중에 히틀러가 이 지역을 달라고 했어. 이 지역에 있는 독일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독일인들 별로 살진 않았어요. 폴란드 하당 지역은 저 폴란드인이 살고 어디에 많이 살고 단찐이 지역만 좀 많이 단찐은 거의 90%가 독일 구성되어 있었죠. 뭐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요거가 나중에 폴란드가 거부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원인이 됐던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 펴보세요. 10번 문제 그 뒤에. 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는 것들인데, 다음과 같은 유대인 학살 정책 결정 회의 명칭과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우리가 끌려 들어간 방은 샤워장 같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주먹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꼭대기에 아주 조그만 창문 연기가 쏟아져. 이거 뭐야? 이거 독가스가 오네. 독가스. 예. 그래갖고 바제네이죠. 바제네. 예. 그래서 내용은 독일이 점령한 소련과 동유럽 지역에 유대인들 소금이 말살하기 위해서 나치 수뇌부가 결정한 회의야. 꼭 외워두세요. 예. 중요한 회의는 아닌데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가 237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고 나치의 경제정책을 스킨에 써보시오.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보면 그 가는 뭐에 들어갈까요? 가는
가는 아리아인이죠. 아리아인. 그래서 게르마니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아리안이에요. 게르만족에서도 순수 인종들 아리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죠. 유명하죠. 그 영화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창설해서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경제적 배경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공황으로 해갖고 독일경에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상층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치 경제 특징들 이 나치 경제 특징은 통제 경제 정책이야.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누가 통제하는 거죠? 국가가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계획경제 실시해갖고 통제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이제 사회복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국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경제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전후 미국과 소독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잠깐. 50분에 시작했죠? 좀 쉬었다 할게요.